조선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았고 기록은 그녀를 광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록이 전부였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의 자리뿐 아니라 왕비의 자리 역시 철저한 도덕과 규율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모였습니다. 왕실의 적통을 잇는 존재였고 궁중 여성들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늘 불안이 함께했습니다. 후궁은 존재했고 왕의 사랑은 움직였습니다. 사랑이 곧 권력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맞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학문과 예법이 정비되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 그러나 궁궐 안은 언제나 조용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왕비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질투해서도 안 되었고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었으며 왕의 총애를 독점하려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 윤씨는 투기가 심하였다. 이 한 줄의 문장은 훗날 한 여인의 생을 결정짓는 낙인이 됩니다. 그녀는 왜 투기한 왕비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구의 시선이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은 왕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쓴 이는 당대의 사관과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윤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한 윤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궐의 밤은 길었습니다. 등불 아래 말로 남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훗날 조선을 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치세는 안정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궁궐 안에서 한 여인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비윤씨, 본래 수기로 입궁한 후궁이었습니다. 총명했고 용모가 단정하였으며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왕실은 새로운 국모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윤씨였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이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선다는 뜻이었고 모든 시선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된 윤씨는 곧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조선 10대 왕이 되는 연산군이었습니다. 적통을 이은 왕비,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입지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성종실록은 전합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가 투기를 하여 후궁을 해하려 하였다. 투기, 질투, 유교적 질서에서 왕비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여인을 둘 수 있었지만 왕비는 오직 인내와 절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윤씨는 후궁들의 존재를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종이 총애하던 여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발톱으로 핥히었다는 기록, 격한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 이 사건은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구의 말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궁중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사관이 기록했고
대신이 보고했으며 왕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해명은 실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조정은 윤 씨의 폐위를 논의합니다. 왕실의 채통을 해쳤다. 국모로서 덕이 부족하다. 그리고 마침내 왕비는 폐위됩니다. 궁에서 쫓겨난 여인.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의 문이 닫히던 날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말이 없습니다. 기록은 판결문처럼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긴장을 느낍니다. 왕비가 사라진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왕비. 권력은 빈자리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여인 패비윤 씨는 이제 궁 밖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냉정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빼앗을 수 있어도 왕자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훗날 왕이 될 존재. 이 사실은 윤 씨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성종실록은 전합니다. 패비가 궁궐을 원망하며 여전히 후궁들을 저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나 그 기록은 직접 인용이 아닌 전해들은 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소문은 언제나 힘을 가졌습니다. 왕비가 폐위된 뒤 궁중의 권력 균형은 빠르게 재편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인물, 정현왕후 윤 씨. 같은 윤 씨였지만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말합니다. 패비를 그대로 둘 경우 훗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 이 단어는 곧 판결이 됩니다. 성종은 고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왕의 고심은 길지 않았습니다. 1482년 결국 명이 내려집니다. 사약.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죄인이 되어 독이 담긴 잔을 받습니다. 그 순간의 기록은 짧습니다. 약을 내리다. 단 한 줄. 그녀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아들을 떠올렸는지. 기록은 침묵합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판단과 결과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녀가 왕을 해치려 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과 외척, 후궁 세력 사이에서 점점 고립된 존재였을까요? 왕비의 죽음 이후 궁궐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연산군.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폭군으로 기록될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이름은 지워졌으며 무덤조차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기억은 때로 사람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조선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인물 20살의 젊은 군주 연산군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 그는 기록상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사를 돌보았고 대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안에 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왕비였던 이가 폐위되었는지, 어째서 사약을 받아야 했는지, 왜 자신은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는지 실록은 전합니다.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의 폐위 교지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적힌 차가운 문장을 읽었다고 투기가 심하여 중전의 덕을 잃었다. 그리고 그 끝에 사약 한 줄의 판결. 그 문장은 한 인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곧 피의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1504년 갑자사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여했다고 여겨진 대신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산군의 통치는 급격히 변합니다. 그는 학문기관을 폐지하고 사관을 억압하며 언로를 막습니다. 기록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기록을 문제 삼았던 왕이 이제는 스스로 기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를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폭정의 뿌리에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같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연산군은 본래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아들이었을까요? 패비윤 씨의 이름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왕의 분노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지워진 이름이 왕권을 흔들고 나라를 뒤흔든 것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때로 누군가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패비는 광녀로 남았고 아들은 폭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단 몇 줄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그 몇 줄의 기록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역사는 판결문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남긴 선택된 기억일까요?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말과 행동, 대신들의 논해, 심지어 날씨까지도 빠짐없이 적혔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조선왕 조실록.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록은 왕이 직접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관이 기록했고 대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패비윤 씨에 대한 기록은 누구의 시선이었을까요? 성종실록은 그녀를 투기가 심하고 성정이 거칠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묘사는 대체로 간접화법입니다. 라고 하였다. 라는 말이 있었다. 직접 목격보다는 보고에 의존한 표현이 많습니다. 특히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사건. 그 상처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격한 다툼이었는지,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기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비의 실덕이라는 결론만을 남깁니다. 또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윤 씨는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경우 기존 대신들과 외척 세력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강력한 친정 세력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대거나 보호받을 기반이 약했습니다.
반면 이후 중전이 되는 정현왕후의 집안은 안정된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요소는 제거됩니다. 윤 씨의 폐위 과정에서 대신들의 상소는 빠르게 모입니다. 왕실의 채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모의 덕이 무너졌다. 이 표현들은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명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명분 뒤에는 권력 구조의 안정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질문. 왜 사약이었을까요? 폐위만으로도 충분했을 터인데 몇 해 뒤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였습니다. 훗날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정통성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 정치에서 가능성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위를 시도합니다. 신원을 회복시키고 능호를 높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을까요? 역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윤 씨는 기록 속에서 광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기는 실제 성정이었는지 혹은 정치적 언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대의 질서 안에서 쓰인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으며 그 시대의 침묵까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한 여인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사약이 내려진 뒤 패비윤 씨의 이름은 궁궐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억에서도 지워져야 했습니다. 조선에서 패비란 단순한 신분 박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삭제에 가까웠습니다. 재산은 중단되었고 능호는 격하되었으며 궁중에서 그녀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린 세자 훗날이 연산군은 어머니의 부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실록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성장한 뒤 어머니의 일에 집착했다는 사실만을 남깁니다. 침묵은 때로 사건보다 오래 남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묻지 말 것, 기억하지 말 것, 거론하지 말 것.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이름은 더욱 또렷하게 남습니다. 윤 씨는 생전에 왕비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뒤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광녀라는 평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그녀의 신원이 복권되면서 묘호와 능호가 다시 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 기록의 수정이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기록 속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권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신이 희생되었고 조선은 갑자사화를 겪게 됩니다. 지워진 이름을 되살리려 했던 아들. 그 선택은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폭군. 한 여인의 침묵은 결국 아들의 통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녀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혹은 이미 권력의 구조 속에서 그 결말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감정과 두려움, 고립과 불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패비윤 씨의 생은 기록의 여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지금도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녀는 광기 어린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불안한 존재였을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궁궐은 박물관이 되었으며 왕과 왕비는 교과서 속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성종실록과 연산군일기 속에서 패비윤 씨는 여전히 투기한 왕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연산군은 폭군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질투 많은 어머니, 광기에 사로잡힌 아들. 그러나 과연 역사는 그렇게 단순할까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비에게 요구된 덕목은 절제와 인내, 침묵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결함이 됩니다. 왕은 수많은 후궁을 둘 수 있었지만 왕비는 단 한 번의 질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공정했을까요? 윤 씨는 기록 속에서 투기라는 단어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상실과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로 향할 때 적통을 낳은 왕비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치의 세계에서 감정은 종종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읽는 실록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당대 질서가 허락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패배했습니다. 권력에서, 기록에서, 기억에서.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산군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통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폭군의 탄생 배경으로, 왕권의 불안 요인으로 그녀의 삶은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타인의 기록 속에서 끊임없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인물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악녀였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권력 속에서 흔들린 한 인간이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패자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조선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았고 기록은 그녀를 광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기록의 여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정말 그 기록이 전부였을까요? 한 사람의 삶을 되짚어보면 비극은 대개 한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패비윤 씨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후궁으로 입궁해 왕의 총애를 받았고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선택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을까요? 왕이었던 성종은 학문을 중시하고 제도를 정비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왕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과 호감, 그리고 권력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왕비는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후궁과 경쟁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적통을 이은 왕자의 어머니. 겉으로는 가장 안정된 위치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동반합니다. 왕비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질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사랑이 곧 권력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의 눈길이 다른 여인에게 머무는 순간 왕비의 권위는 보이지 않게 줄어듭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혹은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정치 세력이 있었을까요? 윤 씨는 강력한 외척 기반이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해줄 정치적 버팀목이 약했습니다. 고립은 권력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폐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이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몇 해 뒤 사약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유난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속도는 곧 의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세자 훗날의 연산군, 그의 통치는 조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윤 씨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연산군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다른 방식으로 권력과 충돌했을까요? 비극은 한 사람의 성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제도, 권력과 두려움, 그리고 침묵이 겹쳐질 때 비극은 완성됩니다. 윤 씨의 삶은 그 구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조선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기록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극의 결말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를 단죄했던 기준은 과연 공정했는지, 그 질문은 조선의 궁궐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패비 윤 씨를 단정된 문장으로 기억해왔습니다. 투기가 심하였다. 덕을 잃었다. 이 문장들은 한 인간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간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결한 기록일수록 그 이면은 복잡하다는 것을. 성종실록은 그녀의 잘못을 강조합니다. 반면 연산군 일기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암시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시대와 권력의 위치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은 왕비의 질투를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왕비란 개인의 감정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질문합니다. 왕비 역시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왕의 총애가 다른 이에게 향할 때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윤 씨는 정치적으로 고립된 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친정 세력이 없었고 궁중 권력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투기는 정치적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도덕적 언어로 정치적 결정을 포장합니다.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문장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악녀라는 이름 뒤에 지워진 인간의 모습은 없었는지, 폭군의 어머니라는 낙인 속에 억울한 죽음은 없었는지, 물론 그녀가 완전히 무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 씨의 모습은 기록이 허락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기록을 믿는 동시에 의심하는 일입니다. 패비윤 씨는 조선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한 왕조의 권력 방식과 여성의 위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그 답은 아직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기록 속 단 한 줄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판단해 왔는지, 조선의 궁궐은 수많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왕의 이름, 공신의 이름, 승자의 이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워진 이름들도 존재했습니다. 패비윤 씨, 한때는 국모였고 적통의 어머니였으며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그러나 기록은 그녀를 투기한 왕비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약, 단 한 줄의 판결로 삶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고 해명은 남지 않았으며 두려움과 고립은 문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들인 연산군의 통치 속에서 다시 불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바로잡으려 했던 왕.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가 흐릅니다. 지워진 이름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궁중 스캔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 많은 왕비, 분노한 왕, 그리고 폭군의 탄생.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구조가 보입니다.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던 제도, 고립을 방치했던 권력, 그리고 도덕이라는 이름의 판결. 윤 씨는 그 구조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그녀의 목소리가 기록에 남아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말은 같았을까요? 역사는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조선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았고 기록은 그녀를 광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기록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록은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여졌는가?